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헌법상 불필요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박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내란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판중지법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재판중지법은 이른바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상자여서 위인설법 그 논란과 비판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만 해도 국정안정법이라며 적극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 추진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지으며 법안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었는데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협상과 에이펙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철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의 이해 당사자라 부정 여론의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해 재판중지법 철회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어서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은 법안의 추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한 뒤 30분 만에 비서실장이 다시 직접 브리핑을 한 건 그만큼 대통령실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에 사전 논의한 건 없었던 걸로 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밀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 사실상 여야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중단에 누가 믿겠느냐며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며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궤변에 가까운 황당한 변명이라고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중단 발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비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은 유죄 자백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중단시킨 판사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법에 반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당정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 기자,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나선 것을 보니 당연히 이 재판 중지법 대통령이 반대 의중이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당이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고 밝혔는데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 특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 네. 취재해 보니까요.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 추진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 관련 법안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중단 의사를 밝힌 거죠.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김병기 원내대표 등을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다 보니까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당의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의 성과가 부각돼도 모자랄 이 시점에 이재명 유죄 자백법, 이재명 구하기법이란 비판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게까지 반영이 됐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인데 민주당은 왜 이 재판 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겁니까?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 이 마음이 조금 앞섰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하. 우선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게 단초가 됐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MBN과 통화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재판 중지법을 꺼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재판 중지법 추진 이걸 공식화한 게 어젠데 이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주요 피고인 5명의 중형을 선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양형 이유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죠.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시 성남시 수뇌부였던 이 대통령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명확하게 입법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적이 깔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급했다고 하더라도 오락가락한 행보는 그대로 드러났다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또 당정 갈등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조금 무리한 추진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여당 지도부 의원은 MBN과 통화해서 이미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이 무리하게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여서 여론만 자극했다고 비판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재판부에서 만약 기일을 잡으면 그때 처리했어도 되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조금 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시끄럽지 않은 개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또 당정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이 의혹에 앞서 대통령과 합을 맞추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네, 재판과 특검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2달 전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해 찾아오면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곽종근 육군 전 특수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라며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작심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3번 연속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2번째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던 중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한 적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잡아오라고 했다며 자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 만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하지 않은 말을 폭로한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계엄 때 지시로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진행 중이던 12월 4일 0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통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 전인 0시 25분쯤 이미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20몇 분쯤에 통화라도 했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혹시 넘겨짚을 수 있는데,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전에 이미 지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라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종일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정치권에서도 거론됐던 이른바 한동훈 사살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엄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이 사살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증언으로 특검도 실체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사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사살이라는 표현 수위가 컸던 만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반발한 건 물론 한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증언이 나오면서 사살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계엄 당시에도 총을 쏘라는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계엄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한 정치인들을 살해하는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곽 전 사령관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왔다고 보는 건데 영장 청구서엔 국회 표결을 지연시킨 정황이 주로 담겼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 당사로 3차례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특검팀은 이때 추 의원이 어떤 역할을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기소하겠다.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담기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사건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방해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후속 보도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후 이번엔 최측근이자 젊은 마가로 대표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 헬기가 착륙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뒤 먼저 도착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영접합니다. 이틀간의 방한 일정 첫날 헤그세스 장관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두 장관은 양국의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을 찾은 것은 지난 2017년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입니다.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를 맡았던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든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를 염두에 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대북 메시지도 함께 담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일 안규백 장관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진행합니다. 한미 간 주요 군사정책을 논의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권 전환이나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경주 에이펙에서 약속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SCM에 앞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연 양국 합참의장은 전자권 전환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공감하고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가운데 하나인 핵 추진 잠수함의 실행을 두고서 건조 외에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핵 잠수함 견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후 만찬 자리에서 한중 우호를 강조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如今中韩友好继续焕发出生机和活力. 비공개 회담에서는 뼈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 신뢰 기반 다지기가 필요하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단어는 모순입니다. 이는 중국이 상대국과 대립 요소가 있다고 볼 때 쓰는 표현으로 한중 관계에서 모순이란 표현이 등장한 건 2016년 사드 배치 직후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핵심 이익이 안보와 공산당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의 발언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핵잠은 훨씬 작전 반경이 넓고 위성으로도 안 잡히고 위협적인 요소로는 핵잠이 훨씬 위협적이죠. 계속 한중 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우리도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 있죠. 바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인데 오늘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는데 김 장관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견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면은 물론 화상, 전화, 문자를 가리지 않고 30차례 이상 협상을 벌였다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웃음을 지으며 가문의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한테 들어가지고 이 가문의 영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김 장관에 대해 매우 터프했다고 언급하며 손사래를 친 바 있습니다.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하지만 김 장관은 화답과 달리 2천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의 찬사에 찬사로 답했지만 세부 협상에 임하게 되면 다시 까다로운 협상가적 기질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방문한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우리 기업 총수들과의 치맥 회동도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또 다른 행보가 화제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커피를 손에 들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이 회장이 카페 직원으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은 직후 찍힌 사진입니다. 해당 직원은 SNS에 이 회장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 커피를 건넸더니 이 회장이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줬다고 전했습니다. 반 접힌 5만 원권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꿈 같아서 그걸 받고는 아직까지도 이게 현실인가 싶긴 해요. 직원은 주신 용돈은 액자에 넣어 갑오로 물려주겠다며 5만 원이 든 액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행보나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재용 회장이 연일 대중들의 일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치맥 회동에선 직접 맥주를 주문하는 모습이나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사진 촬영 요청에 스스럼 없이 응하는 모습 등이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국내 1위 기업 총수의 평소 보지 못한 소탈한 행보는 에이펙 행사가 끝났어도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김정숙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착용한 옷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보수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옷값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된 돈으로 지불한 게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반드시 특활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석 달 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 없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택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명백한 정치 보복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을 곧 특활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수사는 앞서 옷값 의혹을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다시 맡아 진행한 뒤 한 달 안에 검찰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젯밤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50대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무려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성우 기자입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던 이 차량, 인도를 넘어 공원까지 돌진한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놀란 시민들이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잠시 뒤 경찰과 소방이 도착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려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쓰러져 있었고 어느 여성분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막 다 연락을 해서 경찰 오고 119 오고. 보도블럭에 고정돼 있던 볼라드는 사고의 충격으로 밑부분이 완전히 뽑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제 서울 종로 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1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검거됐지만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조사가 이뤄졌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운전이 거칠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도 많을 것 같다, 추도비를 만들어달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일본으로 옮기길 바라고 있지만 비용이 1,500만 원이 들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한꺼번에 신혼집 가전제품 구매하면서 수천만 원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이런 예비 부부들의 결제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직원과 연락조차 닿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대기업 제품 매장에서 이런 사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주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4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찾은 대리점에서 산 가전제품이 보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은 겁니다. 생활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입주도 좀 일단은 미룰 예정이라서. 이번 주 신혼집에 입주하려던 예비 신부도 이곳에서 냉장고와 청소기 구매 등으로 1,200만 원을 썼지만 구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름을 보고 간 거고 저도 LG 베스트샵이라는 정식 매장으로 그래서 간 거죠. 대리점 지점장 A씨가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품 할인을 해줄 테니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포인트를 주겠다며 별도의 카드로 한 차례 더 결제를 유도해 해당 금액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31일 이후 여태껏 피해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찾아가 봤지만 A씨는 자신의 대리점과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개인 계좌로 수취한 것도 있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초초에는 실종자 신고했어요. 집에서 찾아갔었고. LG전자 측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 중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서울 관악산 아래 서울대학교에 들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들깨를 마주치면 들고 있는 음식을 버려라, 이런 행동 지침까지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교욱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너던 마리의 대형견이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곳은 서울 관악산 자락, 그것도 서울대학교 캠퍼스 아닙니다. 아예 건물 앞 도로까지 내려온 녀석들이 자유롭게 활보합니다.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마주치면 좀 무섭죠. 네. 걔네들은 보통 한 3-4마리씩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니까. 2주 전쯤에 한번 마주쳤었고 또 1개월 전쯤에도 한번 봤었습니다.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무서운 것도 좀 있긴 했는데. 학교 SNS에는 뒤돌지 마라, 들고 있는 음식은 버려라 등 들깨를 마주쳤을 때 대처법까지 공유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들깨가 목격되는 경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깨 포획틀이 교내와 관악산 곳곳에 놓여 있지만 최근 들어서 들깨 출몰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관악구에서 잡은 들깨만 모두 63마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견들이 자연 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키우다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개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관악구청 측은 들깨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먹이를 준다거나 일부러 개를 부르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마사지 업주로부터 고객 명단을 해킹한 뒤 이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채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있지도 않은 성매매 영상으로 협박을 한 건데 절반이 넘는 남성들이 그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마사지 운영했던 사장인데 4월 18일날 저희 가게 이용해 주시면서 문제된 사항이 있어서 마사지 업소 사장이라는 이 남성, 성매매 영상이 있다며 본격적으로 협박합니다. 매니저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저희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 장면들을 녹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장난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먼저 피 안 들인 쪽으로 합의 전화를 드린 건데.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사지 업주가 관리하던 고객 명단을 해킹해 이렇게 남성들을 협박했습니다. 업주에게 영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다음 휴대전화에 앱을 하나 설치하게 했는데 이게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고객 명단을 바탕으로 협박한 건데 전화를 받은 62명 가운데 36명이 돈을 보냈습니다. 마사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었지만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4,700만 원까지 가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해킹 조직원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4년 전 경기도 김포의 장릉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 종묘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30층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허용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조선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종묘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에 142m, 3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종묘 정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빼꼼 보이는 건물이 19층짜리인데 앞으로 3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무 뒤로 건물 실루엣이 훨씬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빌딩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건물이 들어설 곳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서 맥을 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올라갈수록 이 주변에 상권이 살아요. 저게 만약에 밑으로 주저앉으면 상권도 같이 사람이 안 오잖아요. 지난 2022년 김포에서 벌어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쟁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입주민 승리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추우셨죠? 갑작스러운 초겨울 추위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추위만큼 독감 유행도 빨라졌는데요. 올겨울은 10년 만에 가장 큰 유행이 예상된다고 하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11월의 첫 아침 출근길. 초겨울 추위에 시민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방한 공기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안 되겠다 해서 출근길에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지 않았던 패딩 자켓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도 오늘 처음 꺼냈고 그래서 좀 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오후 들어 햇살이 내리쬐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고 서울은 10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만큼 독감 유행도 빨라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이 13.6명으로 전주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감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98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폭등하고 있어요. 한 명도 없다가 몇십 명씩 나와요. 근데 조금 그 유행 시기가 좀 빨라요. 질병청은 올해 겨울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2달 빨리 시작된 만큼 유행 기간도 길어져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올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직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신속한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사자와 코끼리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면 어떨까요? 영토가 워낙 넓은 중국에선 이렇게 동물들이 탈출해 차와 함께 달리는 일이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사자의 뒤를 남성들이 황급히 쫓아갑니다. 한 남성은 겁도 없이 사자를 향해 멈추라는 손짓까지 합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안후이성에서 공연을 준비 중인 한 서커스단에서 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먹이를 주려고 우리를 연 순간 사자가 뛰쳐나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1분 만에 사자는 붙잡혔습니다. 发生伤人情况，目前已责令该马戏团停止演出整顿，相关调查处置工作正在有序开展。 코끼리 한 마리가 마당에 주차된 차를 밀어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코끼리는 집에 보관하던 쌀과 유자를 모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윈난성에선 최근 들어 먹이가 부족해진 코끼리들이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집을 지키는 개도 이런 일이 익숙한지 침입자를 보고만 있습니다. 跑来我家了，家里面的话就是大门烂了，还有围墙呢也搞烂了，还有把大米吃了。 지난달 19일엔 스촨성의 보양탕 식당에서 홍보용으로 기르던 타조가 도망쳤고 광저우의 한 동물원에선 사슴이 담을 뛰어넘어 한동안 동물원 곳곳을 누비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지에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동물의 서식 반경을 줄이고 가둬두는 문화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에선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날 가운데 하나가 지난 주말이었던 헬로윈 행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자 트럼프 지지자마저 상호 관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마음껏 뽐내는 미국의 대표적 행사 헬로윈.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세 인상 여파로 해외에서 제조되는 헬로윈 용품 가격이 오른 겁니다. I definitely have seen an increase in the price of costumes that are coming in. They can expect to pay anywhere between 10 and 20% more on newer merchandise than they would have pre-tariff price.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정 전반 지지율 41%보다 8%포인트 낮은 수치로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일부는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외교 관계, 이민 등 다른 주요 정책 지지도에 비해 유독 낮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로 엄청난 부를 가져왔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자화자찬했습니다. Without our being able to use tariffs freely, openly, and in every way, we would suffer tremendously from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 지 오는 5일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풀이됩니다. SNS에는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은 접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또 있었습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기능이 멈췄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4,200만 명의 밥줄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화로운 헬로윈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딸 이방카와 티파니 부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려한 공연과 선정적인 춤사위 등 파티 현장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리조트에서 호화 헬로윈 파티를 즐긴 다음 날 뉴욕시의 한 저소득층 식품지원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상태가 34일째 이어진 여파입니다. 식품 지원 예산이 고갈되면서 저소득층 4,200만 명의 밥줄도 끊어졌습니다. I don't know what I would eat because I rely on that to expect to eat for the month. That would hurt my pocket. 4,200만 명의 밥상이 흔들리던 시각, 샴페인 잔을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의 파티 주제는 작은 파티 하나로 죽는 사람은 없다였습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노래 제목에서 딴 문구로 위대한 개츠비는 경제 호황을 누린 1920년대 미국의 화려함과 사치를 상징하는 동시에 계급 분열과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한국 방문에선 신라 금관의 모형을 선물 받고 좋아하던 모습 모두가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신라 금관 진품을 보기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신라 금관을 선물받은 트럼프 대통령. 금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영상까지 합성으로 만들어지며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신라 금관이 전시된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은커녕 입구 도로부터 차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가까스로 주차에 성공해도 박물관 앞에서 끝이 없어 보이는 긴 줄과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금 입장권을 받아야 입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104년 만에 모인 신라 금관을 보려고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기표를 받아도 실제 금관을 보기까지 무려 3시간을 넘게 더 기다려야 합니다. 관람객이 몰리면서 평일 하루 17회, 회차별 150명씩 30분 동안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개 첫날인 어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고 입장 2시간 만에 대기표가 동났습니다. 금관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수천 명이 모여서 전시가 굉장히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장신구들을 금관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고 에이펙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라 금관. 다음 달 14일까지만 지금처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한 동네에 있는 무인 점포 4곳이 단 이틀 사이에 잇따라 절도를 당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무인 인형 뽑기 가게로 들어옵니다. 지폐 교환기를 만지작거리기를 몇 차례, 결국 쇠막대기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엽니다. 안에 있던 만원권과 천원권을 앞에 300만 원가량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인형을 정리를 하고 제가 청소를 하러 오는데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열려 있고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걸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이들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CCTV에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피해를 입은 곳은 이 인형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인형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 여러 무인 점포가 잇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인된 추가 피해 점포는 3곳. 여기에선 10대 청소년 2명이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검거되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최대한 빨리 피의자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올해 5월 한 대형 급식 유통업체가 공급한 빵을 먹고 전국에서 256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푸드머스라는 해당 업체로 전에도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당국은 원인을 못 찾고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을 진행 중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청북도의 한 유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원생 45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점심과 간식 때 나온 빵이 원인이었습니다. 급식 유통업체는 풀무원 푸드머스로 마더구스가 제조한 빵이었습니다. 토요일 17일 날 구토 설사 증상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는 유치원 외에도 해당 급식빵으로 전국에서 256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집계했습니다. 제조업체인 마더구스는 케이크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품당국은 이곳에서 식중독균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조하는 과정 중에 어디선가 그 저오염이 있었을 걸로 추정은 되지만 이 빵이 어디서 어떻게 오염됐냐라는 것까지는 밝히지는 못했어요. 문제는 조사 결과가 추정에 그치면서 식품당국이 기소 없이 행정처분으로 넘겼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급식 케이크 탓에 전국 학교 57곳에서 2,207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도 유통하고 하청업체를 관리한 곳은 푸드머스였습니다. 당시에는 재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유통업체까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푸드머스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과징금 3억 3,030만 원으로 행정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제조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유통업체는 과징금으로 낮출 수 있어 이번 역시 과징금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식중독의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소비자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러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전신적인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합병증이라든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식빵 식중독 사태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앞두고 마더구스와 푸드머스의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국산 김이 올해 수출액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김의 국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맞춤형 선물은 김과 화장품이었습니다. 한국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한때 수출 1, 2위를 다투던 일본의 총리마저 공개적으로 좋아한다고 밝힐 정도로 K김은 대세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김 코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 바구니에 김을 종류별로 골라 담습니다. K김은 이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템이 됐습니다. 日本の海苔より韓国の方が味がたくさんあって日本人にもすごく人気があります。之前家人来韩国，然后有带回去，上次吃觉得还不错，然后这次就再回来买。 수출 역시 가파르게 늘어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은 약 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국산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K김의 국제 명칭도 일본식 명칭인 노리나 영어인 시위드 대신 GIM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김 표준화 제안서가 지난 9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달 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4,200도 넘어섰습니다. 62만 닉스다, 11만 전자다. 파죽지세로 오르는 주가에 나만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건가 마음 급해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78% 오른 4,22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가와 종가 모두 4,200대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어가 SK하이닉스는 10%, 삼성전자는 3% 넘게 뛰며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순매도에도 6,500억 원을 매수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1억 원 이상 주문한 건수는 하루 평균 28,700건으로 전달보다 52% 늘어나는 등 과감한 투자도 이어지는 상황. 주식시장 열풍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달 25조 2,700억 원을 기록해 10달 만에 60% 급증했습니다. 2030도 뛰어들어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불장에 뛰어들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빌려서라도 또 요즘 주식이 또 불장이고 하니까 이제 주식에서 좀 가빠르게 수익을 내자 이런 친구들이. 전문가들은 급등 이후 조정 가능성도 큰 만큼 무리한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불응의 창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년에 1심 선고가 뒤집힌 건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신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달대행 스타트업 불응은 한때 음식점과 라이더들을 연결하며 배달 최전선을 누볐습니다. 이 기업을 5천억 원 가치로 키워낸 유정범 대표는 2023년 초 이사회에서 돌연 해임된 뒤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HY 측이 유 전 대표가 컨설팅 회사에 낸 자문료 30억 원을 배임이라고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 구조 조정에 3개월의 기간을 받게 됐어요. 적법하지 않게 이제 사용했다라고 몰아간 거죠.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유 전 대표.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2심 법원은 유 전 대표가 3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와 협상할 시간을 벌었고 오히려 HY는 그 사이 인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 전 대표는 HY와 결탁한 사내 이사진에 의해 불응 대표직에서 부당 해고만 되지 않았다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인수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주당 단가가 5,023원이고요. 10,000원까지도 제안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유 전 대표가 새롭게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시다 보니까 좀만 더 신경 쓰게 된다면은 훨씬 더 이제 매출도.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법제하에서는 자기 경영권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약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기는 거고요. 한편 2심에서 패소한 불응 측은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11년 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새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진 이 새 모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위기 가구를 먼저 찾아 나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만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에 하나둘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은 구청과 민간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무료 밥상 모임.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할 1인 가구엔 인기가 좋습니다. 단순히 식사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온기를 느끼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데 자주 만나면 좋죠. 이런 게.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얼마나 따뜻해요. 위기 가구 발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구청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조명 스위치나 텔레비전에 AI 센서와 플러그를 설치해
점등 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구청으로 위기 신호가 전달됩니다. 많이 내가 힘이 되고 안심이 돼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걸 하고서 이제는 내가 혼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 가구를 발굴하더라도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간 646만 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까다로운 소득 기준 등에 막혀 상담만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기 징후가 감지돼도 제때 복지 정책이 닿지 못해 결국 고독사 등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굴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충분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투자되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관심이 일단은 없거든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다 일가족이 모두 숨진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복지 정책의 개선 없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3주째 월요일마다 기습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무주 설천봉은 영하 8.7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서울도 0.5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서울이 6도로 춥겠는데요. 낮에는 16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절기상 입동이지만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강원과 충북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2도, 대전은 5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16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올라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